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은 뭐 그런 부분들 말고 순수하게 이더리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자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비트랑 이더랑 이게 적절하게 비율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또 이게 책에 보니까 또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당장 가격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뭔가 이러면은 새로운 참가자들, 스타트업 뭐 이런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얼리 어답터 이런 분들이요. 그렇죠. 근데 전통 금융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뭐 JP모건 같은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결국은 외신이라든지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를 제가 좀 적어 봤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피델리티나 노무라 같은 그런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도저히 이제 커스터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이 자사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가상자산이 펀드 투자를 이제 중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이런 글로벌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4월에 대형 투자은행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와.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동산 거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거의 부동산처럼 이런 가치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의 최대 20%를 와. 가상자산에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이요?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와. 비트코인을 이런 초위험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을 가지고서 이런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셀시우스 사태, 엄밀하게는 시파인데 이 셀시우스가 파산을 하니까 이 셀시우스의 고위 임원을 JP모건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담당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를 너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퍼드 뉴스인지 아닌지, 시장을 오히려 교란을 하려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사 보셨죠?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이따 도지코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수를 할 때 미래에셋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 3천억인가 투자했던 그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외에도 제가 뭐 증권사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조금 제한이 되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변화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 실제로 암호화폐 보고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호재들이 만약 상승기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난리 났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시장에 근데 지금이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만약에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기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오히려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구간을 많이 놓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서 이 수익 실현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은 다르지만 속성은 비슷한 게 부동산도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대세 상승기 때는 뭐 지하철역 생긴다, 뭐 주택 생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호재가 와도 심드렁하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GTX 호재가 나와도 거기 뭐 몇 억씩 수억씩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시기라서 매집을 장기 투자자라면 매집을 할 시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책에 보니까 한 1, 2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은 제가 음. 그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 의견보다도 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뭔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미리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나 호주에는 이미 출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이미 네. 출시가 돼 있는데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죠. 미국이 세계 금융 1번지잖아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고 시장 자체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승인을 한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 매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첫 번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흐름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는 승인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 보호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지갑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편의성 측면에서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냥 주식 시장에서 그대로 주식을 사듯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서 편의성도 늘어나고 안정성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내년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리고 늦어도 2년이 지배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은 뭐냐 하면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랑 CFTC가 있어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역할이 아직까지 완전히 배분되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현물 ETF를 추진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예요. 지금 거의 17조 규모의 지금 본인들이 GBTC라고 하는 신탁 펀드가 있는데 17조요? 17조 규모예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상품 중에서 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회사들이나 이런 걸 다 틀어서도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17조 규모의 이거를 지금 현물 ETF로 바꾸겠다고 계속 지금 진짜요? SEC를 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변화의 흐름이 하나 생기면서 더 공격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앞에 최초의 세계 선물 ETF를 승인할 때는 이 1940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에요. 투자회사법. 이걸 기반으로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된 이제 테우크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의 ETF는 1933년에 발의된 다른 법안을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법안을 기준으로 테우크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 법안을 기준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같은 법률 기준으로 다른 유권 해석이 이루어진 왜 거죠. 유권 해석을 한 거야? 우리도 승인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라고 보긴 해요. 분명히 될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됐을 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뭔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테고 정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죠. 그래서 현물 ETF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화폐로 인정하고 자산으로 인정해서 이 수용을 해줄 때, 채택을 해줄 때 이게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거래의 편의성이 없으면 그 가치가 오르지 않겠죠. 그렇죠. 네. 특히 큰 손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의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할 수 있죠. 우리처럼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백조, 그렇죠. 몇천조 이런 자산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물 ETF 이런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거대 돈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야, 그런 날이 정말 올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채굴장 금지했을 때도 이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USDC 코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CBDC 대신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이게 미국의 기조일 수 있다라는 지배적인 예측들도 나오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허용을 해주는 이유는 미국이 이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은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 많은 분들이 남미의 그런 작은 나라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거기서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를 통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본인들의 자국 통화로는 더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남미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결제에 부적합해. 분명히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거를 온라인 페이먼트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돈으로 쓸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국의 관점이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처럼 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야 비트코인을 돈으로 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 뭐 이런 나라들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의 이 글로벌한 흐름들을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뉴스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월마트인가요? 거기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 카드 다 지금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들 햄버거 가게들도 보니까 비트코인 뭐 솔라나로도 막 결제하고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왜 안 하냐면은 아까워. 아까워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오를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내가 햄버거 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결제를 할까?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결제를 하든가 카드로 결제를 하지, 달러나 뭐 원화로 결제를 하지, 비트코인 결제는 오히려 이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산처럼 모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웅달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이제 선진국의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2,100만 개로 한정된 발행량과 인플레이션 해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러면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게 원래 목적 자체는 디지털 화폐 중에서 이제 결제를 위한 거였지만 많이 가치 저장으로 옮겨간 거죠. 아마 선진국,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활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저마다의 어떤 처한 상황에 의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굳이 막 그 비트코인이 원래 그 페이 화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게 원시 목적이 하나로 있었긴 했지만,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도 가능성이 없고 뭐 제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그쵸. 비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비약이죠. 들고. 그죠.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많이 비약일 수 있죠. 그러면요,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이더리움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알트의 또 대장이니까 언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쓴 책도 번역이 돼서 소개됐더라고요. 지분증명 책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월 15일 날 더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떠들썩했고, 이 이더리움 홀더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끝날 수 있게 많이 예의주시를 했었는데요. 자, 사실은 제가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이더리움이 플랫폼 암호화폐잖아요. 플랫폼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가령 뭐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뭐 네트워크 안정성, 네트워크 확장성, 막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들 말고 순수하게 이더리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이 더머지 업데이트를 한 거는 이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죠. 원래는 작업 증명에서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 증명을 할 때보다 지분 증명으로 바꾸니까 전력 소모가 99.95%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업 증명의 0.05%만 전기를 쓰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없이 더 투자를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요즘에 경영 화두가 ESG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굉장히 친환경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부합하겠네요. 굉장히 부합이 되고 꺼리낌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EA라고 해서 이더리움 그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 연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 연합들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마련됐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 코인이에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한 발행을 했는데 원래 이더리움 1.0에서는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 채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2개를 줬어요. 2이더를 주고 수수료 일부도 나눠줬거든요. 자, 근데 이더리움은 13.5초에서 15초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거든요. 엄청 빠르네. 그럼 하루에 블록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될까요? 거의 뭐 10,000개, 13,000개 이렇게 발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채굴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 보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에게 주던 그 이더리움을 안 줘도 되니까 이더리움을 그렇게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발행량이 90% 이상 줄어들게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효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런던 하드포크 할 때 기본 수수료 소각 기능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량이 많아지면 일부의 수수료를 소각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급량은 줄면서 소각량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면서 희소성이 극대로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구간들도 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표를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반을 기본으로 이제 아직까지 더 업데이트들이 남아있어요. 더 멀지 이후에 뭐 더 벌지, 더 스플러지 같은 뭐 4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더 펄지도 있고. 자, 근데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궁극적으로는 샤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체인을 쪼개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였는데 초당 10만 개 이상을 이제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뭐 월드 컴퓨터가 되고 솔라나라든지 이런 블록체인과는 상당히 또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뭐 완벽에 가까운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거버넌스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방식이 좀 바뀌면서 오히려 좀 중앙 집권화가 된 게 아니냐. 근데 원래 이더리움은 중앙 집권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좀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비트코인만큼의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앙화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API도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비탈릭 부테린의 어떤 입지들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를 굉장히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ERC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투표들을 통해서 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은 탈중앙화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탈중앙화를 또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저자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비트랑 이더랑 이게 적절하게 비율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도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반감기를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뭐 뒤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알트코인은 어떤 내 마켓 타이밍을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비트나 이더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데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심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일단 주목받고 있는
코인을 두 개를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지코인이죠. 단연코 도지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현재는 뭐 이게 트위터에서 이 디지털 이 결제를 도입해서 뭐 트위터 블루 같은 거 구독할 때나 트위터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뭔가 NFT 마켓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그림은 이걸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까지 적용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지코인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전부터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테슬라 주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용성들이 확보가 되고 뭔가 어떤 플랜들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장기적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너무 무겁고 부적합하다. 도지코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도지코인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결제용 암호화폐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도지코인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 두 번째는 앱토스라고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을 크게 한 코인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 메타에서 만들던 블록체인이에요. DM, 리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프로젝트인데, 이 블록체인이 이제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이게 별명이 지금 솔라나 킬러거든요. 그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해시드라든지 뭐 FTX 벤처스 이런 데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 개를 주목은 해봐라. 대신에 이걸 바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파이라든지 NFT 분야의 어떤 알트코인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파이는 어쨌든 많은 그런 타격이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NFT는 향후에 이 디지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사용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NFT 하면 어떤 PFP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디지털 소유권에 활용되는 분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 네.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크로스체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같은 프로젝트들은 향후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역시나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폴카닷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 매입 1위예요. 그만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중국 자본들도 또 많이 투입이 됐었던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폴카닷을 사야 되냐, 코스모스를 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솔라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전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솔라나가 거버넌스적인 문제들도 있고 탈중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알트코인 중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고, 나머지는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확신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도치코인, 앱토스 같은 걸 한번 공부해봐라. 요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암호화폐는 인터넷의 기축통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웹 1.0에서 웹 2.0 그리고 웹 3.0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건 인터넷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웹 3.0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용될 거라는 거죠. 법정 화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인터넷의 기축통화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쓴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여쭤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잠깐 그 앞에 하나 궁금한 게, 이더리움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오르는 때가 갔을 때 상승 폭에 있을 때 이더리움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진 않은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음. 완전히 작은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카르다노도 지금 이미 충분히 크지만 그보다 더 작은 뭐 시가총액 한 52위권 정도에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근데 이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플랫폼 암호화폐인데 이 같은 어쨌든 같은 분야에 대한 게 좀 중요해요. 같은 플랫폼 암호화폐인데 아직까지 좀 못 오른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분야도 완전히 다르고 서로가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이 상승에 중요한 거는 도입이나 채택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도입을 해주고 현물 ETF가 나와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걸 사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화폐로서의 그런 가치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DAB 여기 생겨나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일단 웹 3.0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도 의견이 서로 다 다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비트코인도 거기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조금 더 웹 3.0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용성이나 실용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인 거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